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는 30대 한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황당한 제 인생 실화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월급은 겨우 200만 원 정도. 원룸 월세 75만 원 내고 나면 정말 라면과 김밥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죠. 아, 이렇게 살다가 언제 결혼하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살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살 때 맞선으로 김진우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3살 위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미 씨, 간병 일을 하시는군요. 아,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못하겠던데. 어르신들 모시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체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첫 만남부터 남편이 제 직업에 대해 유난히 길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데 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수미 씨.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요. 저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병사분들 보면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24시간 돌봐드리고 밤에도 깨서 돌봐드리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수미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정말 순진하게 아, 이 사람이 제 직업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계산이 있었는데 말이죠. 맞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프러포즈 했어요. 수미야, 우리 결혼하자. 아니, 진짜로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만난 여자 중에 너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 없었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봉사정신 투철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여자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여자를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정말이야, 수미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아니, 사랑해.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던 터라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래요? 정말요? 저도 좋아요. 하지만 저 가진 게 없는데 괜찮을까요? 가진 게 없다니 무슨 소리야. 수미야, 너는 마음이 예쁘잖아. 그리고 전문 기술도 있고 요즘 세상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야, 가치.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모의 반응이 정말 특이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머나, 참 착하게 생겼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구나. 그런데 얘야, 진우가 그러는데 간병일 하신다며?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행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다행이 아니겠어?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치매가 좀 있으셔서 돌봄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네가 전문가니까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진짜 딱 맞아떨어졌네.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 그때 시모가 말한 할머니는 83세 시할머니였어요. 경증 치매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 할머니 뵙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모의 눈이 어찌나 반짝반짝했는지 결혼 초기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잘해줬고 시댁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나 칭찬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래.
이 모든 게 다 좋은 아내 덕분이야. 과찬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수미야. 너 같은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야.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런데 결혼 6개월쯤 지나면서 시모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시작했어요. 수미야,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간병사분들도 자주 바뀌고 해서 할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 그러시구나요. 어떻게 불안해하시는데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수미야, 주말에라도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좀 보내주면 어떨까?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도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은데 새 며느리로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할머니는 정말 외롭고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아내 수미예요. 아이고, 수미야? 진우가 결혼했다고 하더니 어머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고맙다, 수미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진우가 복이 많아서 이런 착한 아내를 만났구나. 처음에는 주말에 몇 시간씩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정도였어요. 할머니께 책도 읽어드리고 산책도 함께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1년 후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셔가야 했어요. 수미야, 할머니가 집에서 지내시는 걸 정말 좋아하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 수미가 언제 또 와서 집에 데려갈까 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거야.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더 자주 모셔와야겠더라고. 남편도 이런 식으로 제게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도 더 편안해 하실 거야. 그리고 집에서 지내시는 게 요양원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가족들이 돌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주말마다 모셔오면 저도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긴 하겠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줘.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간병 전문가잖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돌봐주실 수 있을 거야. 주말마다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밤에도 할머니가 자주 깨시고 화장실 도움도 필요하시고 약도 시간 맞춰 챙겨드려야 하고요. 수미야, 물 좀 줘. 목이 말라. 새벽 3시에 할머니가 부르시면 잠에서 깨서 물도 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할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수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이렇게 늙어서 너한테 패만 끼치는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할머니가 밤에 깨셔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여보, 할머니가 부르세요. 음, 네가 가봐. 나 내일 회사 가야 해서 잠 좀 자야겠어. 저도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도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도 너를 더 편안해 하실 거야. 미안해, 수미야. 다음에는 내가 할게. 하지만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수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아, 네, 괜찮아요. 주말에 좀 바빴어요. 결혼하시더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결혼 2년째가 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미야, 할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아. 치매도 조금씩 심해지시고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제대로 못 받으시는데요? 간병사들이 자주 바뀌니까 할머니가 적응을 못 하시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간병사들이 우리 할머니만 전담으로 돌봐드리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을 동시에 돌보다 보니까 세심한 케어가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미야, 네가 혹시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좀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어떨까? 아, 물론 갑작스러운 부탁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요. 음, 솔직히 말하면, 네, 월급도 200만 원 정도잖아? 할머니 간병비로 그만큼 드릴 테니까 경제적으로는 손해볼 것도 없고, 그리고 네가 전문가니까 할머니한테는 훨씬 좋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 어른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실제로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 단절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 수도. 아이고, 수미야.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할머니가 더 급하지 않니? 할머니, 연세가 얼마신데 지금 아니면 효도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네가 간병 전문가잖아. 다시 취업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쉬울 거야. 남편도 심호편을 들었어요. 여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할머니 상태가 정말 걱정되거든. 이번 주에 병원 갔을 때도 의사가 그러더라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네가 돌봐주시면 할머니도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 그래도 내 인생 계획은 수미야, 지금은 할머니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가족이잖아. 내가 할머니 손자로서 직접 돌봐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남자가 간병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네가 전문가니까 이해해줘, 수미야.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할머니 전담 간병인이 됐어요. 동료들이 정말 아쉬워했어요. 수미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일 잘하고 계셨는데 시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는군요. 효부시네요, 정말. 요즘 그런 며느리 없는데.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매일 요양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주말에는 집에서 24시간 케어했죠.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제 개인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수미야, 요즘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어? 친구가 전화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해. 시할머니 간병하느라 시간이 없어. 간병을? 너 간호조무사였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하는 거랑 가족 간병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너무 힘들지 않아? 좀 힘들긴 한데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네, 건강도 챙겨야지. 그런데 약속한 간병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수미야, 이번 달은 할머니 병원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어. 치료비며 약값이며. 그래서 간병비를 좀 줄여야겠어. 얼마나 줄이시는 건데요? 50만 원 정도만 드릴게. 미안해, 수미야. 다음 달에는 원래대로 드릴 테니까. 이해해줘.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고, 수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도 형편이 있는 거 알지? 할머니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조금만 참아줘. 응?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간병비를 자꾸 깎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제가 할머니 병원비까지 부담하라고 했어요. 수미야, 네가 할머니를 전담하니까 병원비도 네가 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간병비도 못 받고 병원비까지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할머니도 내 할머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간병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경험도 쌓고, 나중에 다시 일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이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간병은 저 혼자 다 하면서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해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간병비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비까지 내라고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수미야, 우리 가족인데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연세가 얼마신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이 간병비 대신 줘.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 경제 책임지고 있잖아. 네가 조금만 양보해줘. 내 힘듦은 이해 안 해? 물론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더 급한 상황이잖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도 후회할 거야.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남편은 항상 할머니를 우선시했어요. 제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 3년째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더라고요. 어디가? 아, 회사 일 때문에 나가야 해. 급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거든. 주말에 무슨 회사 일? 진우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우리 회사도 실적 압박이 심해서 주말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야. 미안해. 수미야, 조금만 참아줘. 예전에는 주말에 집에서 쉬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저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오늘은, 피곤해. 할머니 간병하느라 너도 힘들 텐데. 푹 쉬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도 했어요. 수미야, 요즘 너 병원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 무슨 냄새요? 저 매일 씻는데. 아니, 그런 냄새가 아니라 간병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몸에 배는 것 같아. 소독약 냄새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좀 그래. 정말 상처가 됐어요. 할머니를 돌본다는 이유로 저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간병 그만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씻고 아니면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면 어때? 향수요? 할머니한테 향수 냄새 나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네. 아무튼 뭔가 방법을 찾아봐. 결혼 4년째가 되자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할머니 간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럼 당신이 좀 도와주든지. 저 혼자 다 하지 말고 그게 네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너는 집안일하고 역할 분담인 거지. 집안일이 아니라 간병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제 일이 됐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 네가 간병 전문가니까 할머니 돌봐달라고. 그때는 주말에 가끔 뵙는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24시간 전담하라는 줄은 몰랐어요. 상황이 바뀐 거잖아. 할머니 상태가 나빠지셨으니까 우리도 맞춰서 해야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그날 밤 손님 한 분을 태우셨대요.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더래요. 예린아, 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 아, 그런데 예린아, 나 곧 정리될 것 같아. 뭐가 정리돼요? 복잡한 상황들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결혼 날짜도 정하고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오빠 상황이. 걱정 마, 예린아. 지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곧 다 정리될 거야.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룸미러로 확인해보니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수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 얘기를 하고 있더라.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 거 아닐까요? 아니다. 수미야. 내가 확실히 봤어. 목소리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분명히 네 남편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있었어. 며칠 후 아버지가 또 연락 주셨어요. 수미야, 네 남편이 젊은 여자랑 함께 있는 걸 또 봤다. 이번에는 웨딩홀 앞에서 손잡고 들어가더라.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어. 웨딩홀에서요? 정말이에요, 아빠.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수미야, 네 남편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어. 이제 확신이 섰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예린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집안일이 복잡해서 늦어. 미안해. 복잡한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곧 모든 걸 정리하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너 같은 여자는 정말 처음이야. 모든 게 다 들통났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할머니 간병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지를 더 보니 그 여자가 남편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완전히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더 관찰해 보니 예린이 자주 가는 카페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서 예린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린을 만날 수 있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한눈에 봐도 좋은 집 딸 같은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예린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김진호 씨 아세요? 예린이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아시는지 진호 오빠와 만나고 있어요. 혹시 진호 오빠 친구분이세요? 아니면 직장 동료분이신가요? 진호 오빠가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답답했어요. 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혹시 진호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예린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진우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기혼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진우 오빠는 미혼이에요. 분명히 미혼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진우의 아내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진우 오빠가 분명히 미혼이라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보여주고 결혼증명서 사본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저희가 4년 전에 결혼했어요. 예리는 그걸 보더니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정말이에요? 정말 부인이세요? 하지만 진호 오빠가 분명히 미혼이라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1년. 1년 정도 됐어요. 처음부터 미혼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제 부모님께도 미혼이라고 소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미혼인 줄 알았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몰랐다고요. 진우 오빠가 완전히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예린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남편에게 속은 진짜 피해자라는 걸 확신했어요. 예린 씨도 속으신 거예요. 저랑 똑같이요.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아버지가 우연히
진우가 당신과 통화하는 걸 들으셨어요. 예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예린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때 예린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언니.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상했는데요. 진우 오빠가 저한테 절대 자기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룸메이트가 있다면서요. 남자 룸메이트가 있어서 여자가 오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밖에서만 만났어요. 룸메이트요? 네. 그리고 회사 사람들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회사에서 연애 금지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요즘 시대에 회사에서 연애 금지가 어디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룸메이트라고 거짓말한 거였죠. 그리고 가끔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집안일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집안일이 그렇게 복잡할까 생각했거든요. 그게 다 저 때문이었던 거네요. 제가 할머니 간병하느라 집에 있을 때는 당신한테 연락 못 했던 거예요. 예린이 더 자세히 얘기해주니 남편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진호 오빠가 저한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네요. 1년 동안이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완전히 바보였네요. 어떻게 의심도 안 하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부인이 있었다니.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대체 뭐예요? 예린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년 동안 간병만 하면서 살았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저를 간병부라고 생각하면서요. 간병부라고요? 언니를 간병부라고 했어요? 저는 예린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간병인을 전담하게 됐는지,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처음엔 주말에만 할머니 뵙는 정도였는데 점점 요구가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직장까지 그만두고 24시간 간병만 하게 됐어요. 24시간 간병을요? 그럼 언니는 4년 동안 자유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오로지 할머니 간병만. 그런데 진우 오빠는 그 시간에 저랑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 언니가 할머니 돌보시는 동안 예린이 더욱 분노했어요. 정말 최악이네요.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일은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경험 쌓으라고 해서 다니는 정도예요. 회사가 어디세요? 대성산업이라고 중견기업인데 아, 별로 유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성산업은 시아버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혹시 대성산업 사장님이 아버님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설마 저희 회사 아세요? 진우 시아버지 회사랑 거래하시는 곳이에요. 시아버지가 늘 얘기하셨거든요. 대성산업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예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럼 진우 씨가 사업적인 목적으로도 저한테 접근한 건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 회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린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말, 정말 계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사업도 다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저희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대응해요, 언니. 저 혼자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랑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우선 예린이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진우 오빠를 정말 좋게 보고 계셔서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진우 오빠를 아들처럼 아끼셨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려야죠. 부모님도 속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지. 아버지, 제가 1년 동안 기혼남과 교제했어요. 라고. 어떻게 말해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린 씨도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날 밤 예린이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언니, 대박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나셨어요. 제 얘기 다 듣고 나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셔서 뭐라고? 그놈이 우리 딸을 농락했다고? 하시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치셨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우리 예린이가 설마 하시다가 제가 증거까지 보여드리니까 이런 우리 순진한 예린이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린 아버지는 기업인답게 냉정하게 판단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사업관계를 이용해서 내 딸을 속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집안이 우리를 호구로 본 거야. 하시면서 정말 분노하셨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보고 예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거야. 우리 딸이 너무 순수해서 속은 거지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래부터 정리하자였어요. 앞으로는 그 회사와 일체 거래하지 않겠다. 우리 딸을 이렇게 속인 집안과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느냐 하시면서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아나? 사업하는 사람을 완전히 얕본 거야 하시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어요. 예린 아버지는 대성산업 사장으로서 시아버지 회사와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계약갱신은 어렵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전화했어요.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품질의 문제라도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겠어요. 개인적인 사유라고요? 사장님, 저희가 몇 년 동안 거래해왔는데 무슨 오해라도 있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네 아들이 뭘 했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저희 아들이요? 진우가 무슨 일을 우리 딸을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결혼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1년 동안 우롱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늦었죠. 사장님, 그건 아이들 개인적인 일이고 사업과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집안과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예린 아버지는 정말로 시아버지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대성산업과의 거래가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게 갑자기 끊어지니까 바로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영업 실적 악화로 회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됐죠. 진우야, 대성산업 거래가 왜 끊어진 거야?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 몇 년 동안 거래하던 곳이 이유도 없이 끊겼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남편은 예린에게 연락해서 이유를 알려고 했지만
예리는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어요. 동시에 저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털어놨고 예린도 지인들에게 속았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우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세상에. 그럼 너는 1년 동안 바람의 상대방이었던 거야? 음, 나도 완전히 속았어. 미혼이라고 했거든.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부인은 간병부로 부려먹고 바람 상대는 재벌가 딸을 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시댁의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 아들이 문제가 많다던데 부인을 간병부 취급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잖아. 정말 몰상식한 가족들이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댁 사람들이 남편의 바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동네에서 시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김 사모님, 며느리가 간병 전문이라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할머니 돌보는 건 수미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사실 젊은 남자가 집에서 간병하는 아내만 보고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남자니까 밖에서 활동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 며느리는 간병 전문이니까 계속 할머니 돌보게 하고 진우는 더 나은 사람 만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시댁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를 간병 전담으로 묶어두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려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이런 말도 했다더라고요. 사실 우리 진우가 좋은 집 딸이랑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대성산업 사장 딸이래.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데 우리 진우가 복이 있나 봐. 그럼 수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미는 글쎄, 간병은 어차피 전문이니까 계속 하게 하면 되고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마치 저를 간병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거든요.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오늘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당장 해야 할 얘기야. 뭔데 그렇게 급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바람이 뭔 바람? 예린이라는 여자 만나는 거 내가 다 알아. 1년 동안 만난 거 맞지? 어떻게, 누가?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예린이 만나서 직접 확인했어. 그 여자는 당신이 미혼인 줄 알고 있더라. 남편이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그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내가 설명할게. 일단 앉아서. 설명할 것도 없어. 나도 예린이 만났거든. 그 여자도 당신한테 완전히 속은 거더라. 예린이를 만났다고? 수미야,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인생에 왜 끼어들어? 끼어든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준 거야. 그 여자도 피해자라고. 남편이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네,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거야. 지키긴 뭘 지켜?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솔직히 말하면 너랑 나랑 이제 부부 같지도 않잖아. 너는 온종일 할머니 간병만 하고 나는, 나는 너무 외로웠어. 외로우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가? 얘기해봤자 뭐해? 너는 할머니 얘기밖에 안 하잖아. 할머니가 어떻다. 할머니, 약이 어떻다. 그런 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 간병을 시킨 건 시댁이었는데 그걸 핑계로 바람을 정당화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할머니 간병 그만두라고 했어야지. 왜 계속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해? 그건, 그건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웃기는 소리 하네. 할머니를 핑계로 나를 붙잡아 두고 당신은 자유롭게 놀려고 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진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무슨, 수미야, 진정하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돼? 또 할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할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수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예린이랑도 완전히 끝낼게. 너무 늦었어. 이미 신뢰가 다 깨졌어.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너 같은 좋은 아내를 두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좋은 아내? 나를 간병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적 없어. 너는 내 소중한 아내야. 소중한 아내한테 병원 냄새 난다고 했어? 더러워서 손 못 대겠다고 했고,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수미야, 너 진우 일로 예린이네랑 무슨 문제 있다며? 대성산업에서 거래 끊는다고 난리 났다던데. 네,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뭘 알긴.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큰일 날 뻔했잖아. 왜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이 뭔 진실? 젊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요? 바람이 뭔 바람이야? 그냥 잠깐 헤맨 거지. 남자들 다 그래. 시집살이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은 있는 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미야, 너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할머니가 얼마나 너만 찾으시는데 결국 할머니 얘기를 또 꺼냈어요. 할머니는 네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면 할머니는 누가 돌봐? 우리가 어떻게 돌봐? 네가 전문가잖아.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요양원에 맡기든지, 다른 간병사 구하시든지, 다른 간병사? 너처럼 할머니를 가족같이 돌봐줄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고, 비용이 문제면 진우가 벌어서 하세요. 진우가? 진우는 지금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대성산업 거래 끊어져서 실적이 완전히 망했거든. 그것도 다 내 때문이고. 제 때문이요? 진우가 바람 피운 게 제 탓이에요? 네가 괜히 일을 키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일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화할 의미를 못 느꼈어요. 이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댁에서는 정말로 저를 간병 전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바람도 그냥 젊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시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정신이 맑으신 날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진우가 딴 여자 만나는 거 할머니가 모를 줄 알았니?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치매 걸린 늙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야. 할머니, 저 이제 더 이상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네가 너무 고생했어. 이제 그만하고 내 인생 살아야 해.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뭐. 네가 행복해야 내가 마음 편해. 내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수미야, 내가 가진 돈이 좀 있다. 평생 조금씩 모아둔 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젊을 때부터 용돈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 내가 죽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차라리 네가 가져가거라.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4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준 네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줬니? 너 말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잘해줬니? 할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목돈을 주셨어요.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죠.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받아. 네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말아. 내가 죽고 나면 내 유언장도 무시할 거야. 틀림없어. 한편 예린 아버지의 대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성산업과의 거래 중단으로 시아버지 회사는 매출이 70% 이상 급감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다른 거래처들도 소문을 듣고 발을 빼기 시작했죠. 그 회사 요즘 문제가 많다던데 대성산업에서 거래 끊었다잖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도 계약 재검토해보자. 시아버지가 예린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회를 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인데 몇 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라서 더 실망스럽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온 거래인데 그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셨잖아요. 사장님, 그건 아이들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1년 동안 속였어요. 기혼자면서 미혼이라고 하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사업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어요? 결국 시아버지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결국 해고당했고요.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대성산업거래가 왜 끊어졌어? 네가 뭘 잘못한 거야?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네가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짓 하면서 어떻게 될 줄 몰랐다고? 그건 변명하지 마. 당장 그 예린이한테 가서 빌어서라도 거래 복구시켜와. 하지만 예린은 이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어요. 동시에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죠. 남편의 불륜 증거가 충분히 있으시군요. 그리고 시댁에서 간병을 강요한 것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이혼이 어렵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특히 시할머니께서 증언해 주신다면 더욱 유리하겠고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의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제가 간병을 전담하게 된 과정, 시댁의 부당한 요구 등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수미야, 제발 이혼만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남편이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늦었어, 진우야.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졌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간병부로 살고 싶지 않아.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의 잘못이 제가 명백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됐죠. 부인께서 4년간 무급으로 간병 업무를 전담하신 점,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 분할은 7-3 정도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줬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어요. 예린과는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언니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도 예린이 도움이 정말 컸어. 혼자였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나요, 언니. 우리 진짜 자매 같잖아요. 그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자. 예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같이 속았던 경험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죠. 이혼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작은 간병 서비스 업체를 차렸어요. 제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죠. 수미 씨, 정말 전문가시네요. 어르신이 수미 씨 오시는 걸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수미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간병을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제가 할 일이에요. 어르신이 편안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요. 시할머니를 오래 돌봤었거든요. 예린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떤 분인데? 저희 아버지 회사에 새로 들어온 부장님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번엔 정말 좋은 분 만나길 바라. 네, 그분은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진우 오빠한테 속았던 것도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는 예린이가 더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다행이었어요. 예린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요. 저도 일에 집중하다 보니 좋은 만남의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 중 한 분의 아들분이 의료진이셨는데 자주 뵈면서 가까워졌어요. 수미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수미 씨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머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셔서 저도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수미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시할머니를 돌보면서 이석호 탈환 일을 돌보면서 이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러시구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미 씨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분은 제 과거를 알고도 오히려 더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게 정말 멋있어요, 수미 씨.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야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예린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수미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수미 씨의 과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수미 씨를 더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강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제가 행운이에요. 작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예린도 참석해줬고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번 분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언니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고마워, 예린아.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도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 정말 인연이 특별한 것 같아요. 시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주셨어요. 수미야, 정말 예쁘구나.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 오늘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안 올 수가 있니? 우리 며느리 결혼식인데.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내 진짜 며느리야.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간병 전문 업체를 더 크게 키웠고 직원도 여러 명 채용했어요. 사장님, 새 직원 면접 어떻게 진행할까요? 경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하는 분을 찾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직원들을 잘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시절을 겪어봐서 직원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일해야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어요. 예린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 저 결혼 날짜 정했어요. 정말? 언제야? 다음 달이요. 언니 꼭 와주셔야 해요. 주례까지 부탁드릴게요. 주례를? 내가? 네. 언니가 아니면 누가 해줘요?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리는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솔직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했죠. 언니, 저희 신랑이 언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해요. 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래? 나도 만나보고 싶다. 저한테 예린이를 도와준 수미 씨께 정말 감사하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한편 김진우와 시댁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대성산업과의 거래 중단 이후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씩 떠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김진우는 한동안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소문이 다 나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 불륜으로 유명하잖아. 가정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시켜. 회사 분위기 망치겠어. 결국 김진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제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진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수미야, 나야? 문 앞에 서 있는 김진우를 보니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뭐하러 왔어? 여기서 뭐해? 수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알아, 알지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것도 바람을 핀 것도 정말 미쳤었나 봐. 김진우가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우야,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새로운 삶? 수미야, 제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해? 한때는 부부였잖아. 4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4년 동안? 그 4년 동안 너는 다 나를 뭘로 봤어? 간병부로 봤잖아.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1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때 마침 제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누구세요? 제 전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김진우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수미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김진우가 제 남편을 보더니 더욱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미야, 정말 끝인 거야? 정말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는 거야? 응, 완전히 끝났어. 우리는 남남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제 알아서 뭘 어떡해?
그때 알았어야지. 김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걸어갔어요. 그게 제가 김진우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몇 개월 후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아, 정말 기뻐요. 우리 아기가 생겼다니. 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세요. 우리 아기는 정말 행복하게 클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자랄 거고, 예린도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줬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고마워, 예린아. 그런데 언니, 저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예린이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게 됐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죠. 출산 예정일도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 아이들 정말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치 진짜 사촌처럼 될 것 같아요. 태교도 함께해요. 저 태교 음악 좋은 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건강한 아기였어요. 여보,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엄마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빠 닮았어요. 이 눈 보세요. 완전히. 아빠 눈이에요. 그리고 3주 후 예린도 딸을 낳았어요. 언니, 저희 딸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이랑 나중에 정말 친하게 지내겠네. 그러게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났어요. 엄마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요. 시할머니도 제 아이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증손자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할머니가 오래 살더니 이런 복도 보는구나. 할머니는 제 아이를 진짜 증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내 덕분에 증손자도 보고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수미야.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지만 너랑 아기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 할머니는 제 아이를 보신 지 3개월 후에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수미야, 고맙다.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우리 증손자 잘 키워라.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에는 예린도 아기를 데리고 함께 참석해줬어요. 언니, 할머니가 언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네,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린과도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요. 간병 서비스 업체도 지역에서 인정받는 전문 업체로 성장했어요. 수미 선생님 회사는 정말 믿을만해요.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전문적이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예린도 결혼 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언니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행히 우리 모두 좋은 결말을 맞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예린이라는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났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세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겨내시길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한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된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제 시집살이 3년의 기록이거든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7년 전 회사에서였어요.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회사 영업팀 과장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하필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처음엔 거절했거든요. 사내 연애는 복잡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커피를 놓고 가고 점심시간마다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사다 주고 야근할 때는 늘 같이 남아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요. 결국 6개월 만에 마음이 흔들렸죠. 연애 기간 2년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제 일도 존중해줬고 무엇보다 제가 법무팀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우리 여보가 최고야.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지.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을 처음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더라고요. 50대 후반인데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40대 중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정말 복받았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좋으신 분 같았죠.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셨고 시누이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시댁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죠. 하객도 500명이 넘게 왔고 축의금도 꽤 많이 들어왔지만요. 며느리야, 축의금은 너희가 다 가져가. 새 출발하는데 돈이 필요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친정엄마도 감동하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딸 시집 잘 보냈다고 기뻐하셨죠.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정했어요. 전세 5억짜리 집이었는데 시댁에서 3억, 저희가 2억을 마련했죠.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남편은 퇴근하면 꽃을 사오고 주말엔 맛집 탐방도 다니고 정말 행복했지만요. 근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 문제였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 친척들이 다 오신대. 우리 집안이 좀 커서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며느리니까요. 근데 막상 시댁의 간이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시누이는 늦잠 자고 있고 저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같이 하시죠. 저 혼자는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며느리가 젊으니까 좀 고생해줘야지. 나도 시집 왔을 때 그랬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헬스장 다녀왔다고 자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니요.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참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언니, 좀 도와주세요. 시누이한테 부탁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옳게 나는 원래 요리 못해. 그리고 나는 아직 시집 안 갔잖아. 시집간 여자가 하는 거지. 어이가 없었지만 또 참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30인분 음식을 다 만들었지만요. 친척들이 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할 일이 없네요. 호호호. 마치 본인이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소한 복수를 하나 했거든요. 친척 어르신이 물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새벽 5시부터 혼자 다 했어요. 어머니는 TV 보고 계셨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혼자 다 한다고 해서. 어머니, 제가 언제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며느리한테만 시키나? 그러게 같이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봤지만 전 모른 척 웃으며 음식을 날랐어요. 명절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다음 명절엔 좀 도와줄래? 아니면 어머니랑 시누이도 같이 하게 해줘. 왜? 힘들었어? 어차피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네가 좀 양보해야지. 양보? 내가 뭘 양보한다는 거야? 난 새벽부터 일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나는 친척들이랑 얘기해야 했잖아.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부엌에만 있었잖아. 이렇게 싸웠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어요. 다음 설날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절 때는 다르게 대처했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갔는데 제가 큰 봉투를 들고 갔거든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음식 주문했어요. 유명한 한식당에서 명절 음식 세트로요. 뭐? 명절 음식을 사온다고? 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고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 음식은 정성이지. 사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세요. 전 이거 차리고 쉴게요. 그날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드셨어요.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이 도왔고요. 남편도 뭐라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엄마 기분 상하게. 나도 사람이야.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당신,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이후로 명절 음식은 반은 사고 반은 만들기로 타협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야, 언제 손주 볼 수 있을까? 친정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지 않니? 처음엔 그냥 안부 차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어머니. 좀 더 둘이 지내다가 계획할게요. 계획? 애는 계획해서 갖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혹시 피임하는 거 아니니? 이건 좀 선을 넘는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부부? 애는 집안의 대사야. 시어머니가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도 제가 작은 반격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도 시할머니한테 이런 압박 받으셨어요? 그건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살아 계셨으면 어머니도 힘드셨겠네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급기야 제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대요. 사돈어른 애들이 아직 애를 안 갔나 봐요. 혹시
따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친정엄마가 그 전화 받고 우셨어요.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네가 무슨 병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 이 일로 남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당신 엄마 좀 말려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나도 애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 커리어도 중요하단 말이야. 커리어? 애 낳고도 일할 수 있잖아. 요즘 누가 애 때문에 일 그만둬? 이때 제가 한수 났거든요. 그래? 그럼 당신이 육아휴직 쓸 거야? 뭐?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왜? 애 낳고도 일할 수 있다며? 그럼 당신도 육아하면서 일하면 되잖아.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설명해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한약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임신 잘 된대. 어머니, 전 한약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은 무슨, 그냥 먹어. 제가 안 먹으니까 남편한테 시키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비싸게 지어온 건데 먹어야지. 난 안 먹어. 먹고 싶으면 당신이 먹어. 그날 밤 그 한약을 버렸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왔다가 빈 봉지를 보고 흡족해 하셨죠. 다 먹었구나. 효과 있을 거야. 전 그냥 웃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걸 모르시니까요. 결혼 2년 차, 결국 임신을 했어요. 계획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뻤거든요. 새 생명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야. 잘했어. 며느리야. 내가 다 도와줄게. 애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일만 하면 돼. 이 말 믿었어요. 정말 순진하게도요. 임신 초기는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요즘 애들은 약해서 탈이야. 나 때는 입덧이고 뭐고 밭일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게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임신했다고 놀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해. 입덧으로 힘든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어머니, 좀 쉬면 안 될까요? 임신은 병이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그날 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엄마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시키면 어머니 의사가 절대 안정하래요. 혹시 유산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유산이라니 무슨 불길한 소리야. 그러니까 쉬게 해주세요. 그 후로는 집안일 압박이 줄었어요. 임신 5개월 때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 옷장까지 뒤지시더라고요. 이런 꽉 끼는 옷들은 다 버려야 해. 임신했는데 이런 옷 입으면 애한테 안 좋아. 어머니, 그건 임신 전에 입던 옷이에요. 지금은 안 입어요. 집에 있으면 또 입을 거잖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제 명품 원피스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시는 걸 보고 폭발했거든요. 야,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한 벌에 100만 원 넘는 옷이라고요. 100만 원? 그런 돈 있으면 애 용품 사야지. 옷이 뭐가 중요해?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왜 맘대로 버려? 그때 제가 꾀를 냈어요. 이거 버리면 남편한테 당신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신고할 거예요. 뭐? 훔쳐갔다고? 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예요. 명품이라 금액도 크고 경찰 부르면 이건데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봉투를 내려놓으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 당신이 먼저 선 넘었잖아요. 그럼 미안하니까 내가 태교에 좋은 음식 만들어줄게.
고마운 마음에 부엌을 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뭐니? 라면이랑 냉동식품뿐이네. 이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입덧 때문에 제대로 못 먹어서요. 그래도 애 생각해야지. 그러시면서 냉장고를 싹 비우시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로 대야스매는 전닭가도 가득 채우셨거든요. 앞으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반찬 만들어줄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애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다 제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근데 안 먹으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왜 안 먹니? 입덧 때문에. 입덧 핑계 대지 마. 애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억지로 먹다가 토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피자를 시켜 먹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임신했는데 이런 정크푸드를 먹니? 애가 아토피 걸리면 어떡하려고. 1번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 1번이 2번 되고 3번 되는 거야. 그날 피자를 다 버리셨어요. 제 돈으로 산 제 음식을요. 이번엔 제가 반격했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는 뭐 먹었어요? 설마 1번도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땐 이런 게 없었어. 라면은요? 과자는요? 1번도 안 먹었어요? 그건 당신도 먹었으면서 왜 나만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조심했어. 나도 조심하고 있어요. 1달에 1번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 후로 제 식습관 간섭은 좀 줄었더라고요. 임신 7개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승진이 걸린 일이었죠. 여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 좀 도와줄래?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그냥 쉬운 일만 하다가 출산휴가 들어가. 이게 내 커리어인데? 애가 더 중요하지. 승진이 중요해? 또 이 소리예요. 왜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그럼 당신은 애 아빠 되면 승진 포기할 거야? 그건 다르지. 난 가장이잖아. 나도 이 집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내 월급이 당신보다 많은 거 알지? 이 말에 남편이 발끈했어요. 돈이 전부야? 애 엄마 역할은? 애 아빠 역할은? 당신은 뭐 하는데? 결국 이 프로젝트는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압박하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애 엄마가 욕심부리면 애가 불행해져. 시어머니의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산후조리원은 무슨, 집에서 하는 게 최고야. 어머니 이미 예약했어요. 취소해. 내가 다 해줄 거야. 여기서 제가 꾀를 부렸거든요. 어머니, 제 친구가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셨다가 며느리가 산후우울증 걸려서 시어머니를 고소했대요. 뭐? 고소? 네,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고요. 요즘 법이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겁을 먹으셨어요. 그럼 산후조리원 일주일만 있다가 와. 이렇게 협상에 성공했죠.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됐는데 시어머니가 분만실까지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남편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손주 낳는데 내가 봐야지. 병원 규정이에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저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 아이고, 딸이네.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은 천국이었어요. 근데 시댁으로 가는 날이 다가오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역시나 시댁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울어대? 신생아는 원래 많이 울어요. 내 애들은 안 그랬는데 그건 기억이 미화된 거죠. 모든 신생아는 울어요. 너무 안아주면 손 탄다. 요즘은 많이 안아주래요. 내 방식대로 해.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밤에 애가 울면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애 좀 제대로 봐. 남편 잠 못 자잖아. 그럼 어머님이 줘요. 뭐, 애 엄마가 봐야지. 남편 잠이 중요하면 어님이 데려가서 재요. 버릇없이 나도 내일 출근해. 나도 잠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 후론 밤에 안 들어오셨죠. 그 일주일이 끝나고 친정에 갔어요. 친정엄마는 정반대였거든요. 너 쉬어. 애는 내가 볼게. 엄마, 울지 마. 고생했어. 친정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2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와서 애 봐줄게. 처음엔 감사했죠. 육아 도우미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니까요. 근데 막상 출근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분유 어디 있니? 기저귀 떨어졌어. 애가 계속 울어. 열이 나는 것 같아. 하루에 전화가 10통은 왔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분유는 주방 찬장에 있고요. 기저귀는 현관 창고에 있어요. 열은 체온계로 재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와서 확인하면 안 돼? 지금 회사예요, 어머니. 애가 더 중요하지. 일이 중요해? 또 이 소리.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애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저녁은 네가 해야지.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왔는데 나는 공짜로 애 봐주는데 저녁도 못 해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했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스트레스성 위염의 불면증까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뭐가 힘들어?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계속 간섭하시고 전화하시고 그게 다 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너희 통장 관리 내가 해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돈 관리는 경험이 중요해. 내가 잘 굴려줄게. 정말 괜찮아요. 그럼 생활비라도 좀 줘야지. 내가 매일 와서 애 봐주는데 얼마 드릴까요? 100만 원 정도? 베이비시터보다는 싸니까 동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잃으셨다고. 아이가 돌이 되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압박을 시작했어요. 둘째는 언제? 아직 생각 없어요. 딸만 있으면 안 돼. 아들 있어야지. 딸이면 어때요? 대를 이어야지. 시누이 있잖아요. 시누이가 아들 낳으면 되잖아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조카라는 사람을 데려오셨거든요. 먼 친척 조카야. 혜진이라고 해. 2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새언니? 이상한 호칭이었어요. 그냥 언니라고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새언니라고 부르래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혜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교하는 눈빛? 새언니는 법무팀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그런데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몸매 자랑을 했어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준비 중이에요. 몸매 관리가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러면서 일부러 몸을 숙여서 가슴골을 보이고 다리를 꼬면서
짧은 치마를 더 올라가게 했거든요. 남편이 그걸 훔쳐보는 것도 봤고요. 오빠, 제가 필라테스 동작 보여드릴까요? 집에서 느닷없이 필라테스라니요. 아, 그래? 한번 봐볼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혜진이 거실에서 다리를 쫙 찢고 유연성 자랑을 하는데 요가복도 아니고 일반 옷 입고요. 와, 유연하네. 남편이 감탄하는 걸 보고 제가 끼어들었거든요. 혜진 씨, 그런 동작은 요가복 입고 해야 하지 않아요? 속옷 다 보여요. 어머, 그래요? 가족인데 뭐. 가족? 언제부터 가족이었죠?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셨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혜진이는 시댁에 너무 자주 왔어요.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만요. 오빠, 이거 제가 만든 쿠키예요. 고마워, 혜진아. 남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게 이상했거든요. 여보, 혜진 씨 자주 오네? 엄마가 예뻐하시나 봐. 근데 너무 자주 오지 않아? 친척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뭔가 깨름칙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어, 프로젝트 때문에. 무슨 프로젝트? 설명하기 복잡해. 일주일에 3, 4번은 야근이었어요.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갔고요. 이상해서 남편 회사 동료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죠? 프로젝트요? 별로 없는데요? 오히려 한가한 편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야근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늦어? 응,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남편이 나간 후 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남편 회사 앞에서 좀 봐줄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친구가 일 시간 후에 전화했어요. 언니, 남편 7시에 퇴근했어. 여자랑 같이 차 타고 갔는데? 여자? 어떻게 생긴 여자? 20대 중반쯤? 긴 머리에 예쁘장하게 생겼어. 혜진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날 남편 차를 확인했어요. 볼펜 찾는 척 하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확인했거든요. 영상에 다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혜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새언니한테 미안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화가 나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니 호텔 결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친정 간 날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 혜진이랑은 잘 지내니? 남편, 네, 엄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남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주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든 척하면서 남편과 혜진의 카톡 대화를 더 봤거든요. 혜진,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남편, 조금만. 애 양육권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 분할 최소화하면 바로 이혼할게. 혜진, 빨리 하자. 나도 나이 있어. 남편 알았어.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저한테는 3년째 안 한 말을 그 여자한테는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필요한 투자였죠. 남편 불륜 증거를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비타민이라도 사줄까?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안 오네요? 다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이 100장도 넘었거든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피스텔이 뭐예요? 시어머님 명의 오피스텔이에요. 두 사람이 주로 여기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 장소를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혜진 씨, 친척 아니에요. 시어머니 친구 딸이고 집안이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이에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했던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남편 유책으로 이혼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 인정받아서 40, 50% 정도, 위자료는 3천에서 5천만까지 원, 양육비는 월 1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갑니다. 아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불륜했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됐지만 바로 폭로하지 않았어요. 더 큰 복수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거실이랑 현관에요. 제 집이니까 불법 아니죠. 그리고 친정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보, 주말에 친정 가서 2박 할게. 그래? 잘 다녀와.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전 친정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혜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오빠, 새언니 진짜 갔어? 응, 2박 3일 간대. 그럼 우리 마음껏. 그 다음 장면은 차마 말로 못하겠어요. 우리 침대에서, 우리 집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거든요. 오빠, 어머니가 뭐래? 다음 달에 결혼식 하자고. 비공개로 조용히. 새언니는? 이혼 서류 미리 만들어놨어. 양육권 포기각서도 준비했고. 어떻게 사인받을 거야? 엄마가 방법 알려줬어. 새언니가 우울증 있다고 하면 돼. 제가 우울증이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짰을까요? 하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재산은? 결혼 전 재산은 내 거니까 상관없고 결혼 후 재산도 내 명의로 다 돌려놨어.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우리 공동명의였던 적금들이 다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건 재산 은닉이에요. 불법이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재산 은닉 증거 찾았어요. 좋습니다. 이거면 재산 분할 때 숨긴 재산의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70%요? 네, 악의적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요. 먼저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누구예요? 응? 우리 친척이라니까. 친척 아니잖아요. 어머니 친구 딸이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다 알아요. 남편이랑 혜진이 불륜 중인 것도 어머니가 주선한 것도요.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전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찍힌 그 영상을요. 이게 뭐니? 어머니 오피스텔에서도 만났죠? 다 증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며느리야,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예요? 전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바꾸려고 이런 짓을 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요.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그날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짓을? 네, 아버님. 증거 다 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미쳤어?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여보, 내가 다 우리 아들 위해서. 닥쳐. 나도 이제 못 참아. 시아버지가 별거 선언을 하셨어요.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전 바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건 오해야. 오해? 우리 집에서 혜진이랑 자는 것도 오해야?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이혼하자. 잠깐 얘기를 좀.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야. 불륜한 아빠한테 애를 맡길 수 있겠어? 재산은 숨긴 재산 다 찾았어. 70% 받을 거니까 각오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계획적으로 날 버리려고 했으면서 전 남편과 혜진의 카톡 대화를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이것도 실수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복수가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혜진이 결혼식 한다고 거짓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참, 혜진이 결혼식 언제야? 그건 다음 달이라며? 비공개로? 제가 어떻게 아는지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결혼식 내가 가서 축하해 줄게. 무슨 소리야? 기대해.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 준비했거든. 데이가 왔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주최하는 작은 파티였죠. 겉으로는 혜진이 생일 파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의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였어요. 전 아이를 안고 그 파티장에 갔어요. 어머, 새언니,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 혜진아. 축하하러 왔어. 무슨? 전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씨가 새언니라고 부르는 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혜진 씨와 제 남편의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요. 전 프로젝터를 켰어요. 우리 집 CCTV 영상이 나왔죠. 물론 수위 조절은 했어요. 손잡고 입맞춤하는 정도만요. 이게 뭐야? 혜진이 아빠가 소리쳤어요. 혜진 씨와 제 남편의 불륜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틀었어요. 새언니는 이혼시키고 우리 결혼하자는 대화를요. 혜진이의 엄마가 혜진이를 따귀 때렸어요. 너 미쳤니? 유부남이랑? 엄마, 이건 시어머니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으셨어요. 가만히 있어. 네가 저지른 일이야.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혜진 씨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상간녀로요. 혜진이가 울면서 나가려 했어요. 참, 혜진 씨 회사에도 이 사실 알릴 거예요. 회사에서 불륜녀 소문나면 힘들 텐데. 혜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왜요? 당당하게 사랑했으면 당당하게 책임져야죠. 그 파티는 엉망이 됐어요. 혜진이 부모님은 시어머니한테 사기 당했다고 소송 건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들었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원고가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과 불화를 일으켜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죠. 피고의 불륜 증거가 명백한데 원고 탓을 하는 건 적반하장입니다.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어요. 피고 불륜 사실 인정합니까?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1년 넘게 지속된 게 실수입니까? 그리고 재산 은닉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미래를 위해. 누구의 미래요? 불륜 상대와의 미래입니까?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맨날 친정만 가고 남편 밥도 안 해줬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200개가 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200번을 하셨다고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재산을 은닉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악의적 재산 은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륜을 주선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증거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제 완승이었어요. 재산 분할 50%에 숨긴 재산의 추가 2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50만 원,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어요. 혜진이한테는 손해배상 3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회사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요. 남편은 이혼 후 바로 좌천됐어요. 불륜 소문이 회사에 퍼졌거든요. 연봉도 30%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양육비도 제때 안 줘서 급여 압류 신청했어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별거 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손녀 보러 오세요.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 집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 아버님은 모르셨잖아요. 언제든 손녀 보러 오세요. 이혼한 지 1년 후 전 직장에 복직했어요. 법무팀장으로 승진도 했죠. 연봉도 8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재혼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딸도 새아빠를 잘 따라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전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거든요. 혜진이는 결국 그 회사 그만뒀대요. 소문이 다 퍼져서 다닐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알바한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은 재혼 못하고 있어요. 불륜남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요. 여전히 양육비 밀려서 신용불량자 됐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료받고 있다고 해요. 가끔 며느리 잘못 건드렸다고 후회한다고 시누이가 전해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맞섰고 제 권리를 찾았거든요.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분들 참지만 마세요. 증거 모으고 법적 대응하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녹음, 사진, 문자 다 증거가 돼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싸우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시댁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며느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불륜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는 사람은 또 해요. 용서하면 호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댁 눈치 보지 마세요. 남편 눈치도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딸과 새 남편과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죠. 이게 제 시집살이 복수국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